자치를 위한 플랫폼 주민자치회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게 영상을 1강부터 쭉 보셨을 텐데 고생이 많으셨어요. 자, 이게 마지막 강의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민자치회. 아마 앞서 다른 강의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인천시 같은 경우는요. 작년 말 기준으로 2020년 말 기준으로 무려 103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연수 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요. 2013년도에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2021년도니까요.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기도 했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떤 절차들을 가지고 해왔는지를 표현한 표가 바로 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차 때, 2년차 때, 3년차 때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간단하게 이 표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년차 때는 가장 먼저 구성이 되시죠. 지금처럼 필수 과정 주민자치 학교에 강의 6시간을 수료하시고 나서 그거를 기준으로 주민자치회 신청을 하시죠. 그리고 그 신청하신 이후에 추천 방식으로 주민자치회로 참여하시게 되시죠. 그러니까 위촉이 되시죠. 주민자치회로 위촉이 되시죠. 위원으로. 자, 이렇게 먼저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구성을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만 구성이 됐다고 해서 구성으로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역할 분담, 즉 리더, 임원을 선출하는 거, 그리고 분과를 정하는 거, 그리고 운영 세칙, 앞으로 우리는 이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내부적인 규약,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 세칙을 만드는 것까지를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리더를 선출하는 것도 당연히 민주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운영 세칙도 서로 모든 위원님들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학습해 가시면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분과 구성 같은 경우도 이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원하는 분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세칙 내에서 그 결정하시는 절차를 밟아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첫 번째 단계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가 기본적인 학습입니다. 주민자치회가 그러면 우리끼리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마주하셔야 되는 다양한 상황들과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학습을 먼저 하시고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시작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즐겁게 그리고 알차게 이 과정들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학습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리더들이 먼저 학습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반 위원님들도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지를 면면히 살펴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냐면요. 의제 발굴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제 발굴은 자, 의제라는 단어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자, 흔히 이제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참여 기반 다양한 그 제도나 정책에 참여하실 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의제, 과제, 사업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건데요. 의제라는 건 우리가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그 의제는 보통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함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라는 단어가 있죠. 과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숙제하고도 비슷합니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형태의 의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의제는 굉장히 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날 것으로부터 조금 더 구체화된 과제를 만들어내십니다. 연결되겠죠. 예.
그리고 그 과제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여기서 뭘 하면이라는 요 부분이 바로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를 사업화해서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의제, 과제, 사업은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예. 앞으로 더 이제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의제 발굴로 넘어가게 되면요. 같이 의논할 거리를 찾아내시는 게 바로 의제 발굴이에요. 우리 가지고 뭘 가지고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뭘 얘기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은 먼저 마을을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우리 동네는 어떤 곳인가? 내가 미처 다니지 못했던 길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평소에 많이 다녔던 길도 있겠지만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그 동네들을 꾸준하게 돌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표현했던 관점이란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내가 마치 아이가 된 것처럼 10살짜리 아이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길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물론 혼자 하면 힘듭니다. 여러 명이 같이, 그래서 가능하면 분과 단위에서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분과는 10살짜리 아이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길을 살펴보자. 자, 이렇게 하면은 10살짜리가 다니기에 위험한 게 보일 거고요. 10살짜리가 다니기에 좋은 환경들이 보일 겁니다. 10살짜리가 많이 가는 어떤 그 시설 같은 것도 보일 거고요. 10살짜리가 가면 안 되는 것들도 보일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동네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늘 길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하고 반상회, 간담회 등등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동네에서 모이셔서 수다도 떨고 얘기도 하시면 됩니다. 분과를 운영하는 방식은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뒤에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동네를 다니시고 살펴보시고 정리하시고 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마을 자원조사라고 합니다. 사람도 찾고 기관도 찾고 아니면 공간들도 찾아내고요. 자, 그렇게 마을을 자원을 조사를 하면 그 다음 단계는 그게 어떠한가를 분석하시는 겁니다. 예, 그것도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분과 단위에서 그럼 우리가 같이 뭘 얘기를 해볼까? 뭘 구체화시켜 볼까? 의제를 발굴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을의 비전도 상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을의 계획도 만들어냅니다. 예, 여기까지가 계획 수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라고 써 있는데요. 자, 감사는 꼭 저 때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운영세 측에서 결정하시는 때 감사가 진행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어떤 문제들이 계획화가 됐어요. 사업계획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는 지역사회 내에서 반드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협의의 대상이 동행정이 될 수도 있고요. 구청이나 군청이 될 수도 있고요. 시청이 될 수도 있고 경찰서가 될 수도 있고 소방서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기관, 은행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인회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그 대상과 소유권이 있는 사람, 관리권이 있는 사람, 운영권이 있는 사람과 같이 대화하시는 거죠. 이런 과정이 민관협의, 민민협의, 다르게 표현하면 협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협치의 절차를 거치신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여기서는 예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거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연결하고 이거는 구청에서 사업비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 사업비로 연결하고 요거는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으로 제시하고 이거는 우리가 돈을 모아서 해결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하면 종합계획의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종합계획의 형태를 가지고 주민총회 때 발표하시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초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초대되면 가장 좋죠. 하지만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큰 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되기도 하는데 4만 명에서 5만 명이 한 장소에 같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에서 5% 사이의 인구가 같이 모이는 것을 총회로 목표로 잡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총회 때 이 전체적인 자치계획을 발표하시게 되면 그 자치계획에 대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찬반 투표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합시다. 이거는 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주민총회는 그 지역사회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상에서는 최종 단계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차츰 더 잘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주민총회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총회 결과를 구청에 보내시고요. 구청에서 어떻게 그걸 할 건지 피드백을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는 또 그 지역사회를 운영하시면서 사무 한 해 동안 운영된 그 사무를 정리하시고 결산을 내시고 이거를 내부 감사님 뽑히신 감사님께 감사를 받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정산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의회 의결이라는 표현이 보이시죠? 예. 현재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결정 권한, 그 행정의 예산에 대한 결정 권한을 지역의회가, 지방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즉 구청의 예산으로 우리 계획을 실행하겠다라고 계획을 짜셨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최종 단계에 결정하는 건 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회는 지역의 공론의 결과인 이 자치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준엄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재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 사전에 민간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협치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MOU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이게 이 상호 양해각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업무협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회는 이 공공사업을 해야 합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형태의 공공사업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지역에서 마을 주치 제도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직접 주인이 되는 병원을 만들고 거기에 의사를 고용을 해서 그래서 그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을 내방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정기적으로 순환하면서 지역의 보건 체계를 책임지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사업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러면 1년, 2년, 3년 지속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의 결과는 당연히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예.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업을 공공서비스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공공서비스 사업은 행정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는 주체가 주민자치회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은 주민자치회가 법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지는 못해서 현재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로 주민자치회가 외부에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별도의 법인격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행정과 업무 협약을 맺고 그 공공서비스를 아예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 행정에서는 예산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연도 초에 실행계획을 짜서 결정이 된 사업들을 실행하기 때문에 행정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MOU 체결이 연말이나 연초에 진행이 됩니다. 1년 차에서 이게 쭉 하셨던 내용이 보통은 예산 편성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는 계획 수립 과정이라고 하죠. 보통의 1년 차에서는요, 구성과 계획 수립 쪽으로 많이 집중하게 되십니다.
이미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된 경우에는 아마 저 1년차 과정 구성과 예산 편성, 즉 계획 수립 과정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차 같은 경우는 자, 편성하는 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또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1년차에 하셨던 것들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8월이나 9월 사이에 주민총회를 하는 이유는요, 행정은 이 회계 연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년 단위로 행정의 예산은 구분돼서 운영됩니다. 예, 구분돼서 운영되는데 보통 요 행정은요, 내년도에 할 사업에 대해서 9월 정도에는 예산 신청을 예산실 쪽으로 해야 됩니다. 예산 담당 부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 담당 부서에서 전체 예산이 너무 크니까요. 시 같은 경우는 11조가 넘고요. 군구 단위로는 각 단위별로 다 다르긴 한데 그래도 3천억에서 8천억 사이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부서도 너무 많잖아요. 공무원들도 많고요. 그러면 각각마다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 사업 하나하나를 다 예산이 적절한지, 내용이 적절한지,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중복이 되지 않는지 등등을 예산 담당 부서에서 우선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예. 그 시간을 위해서 보통 행정에서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그 예산 신청하는 행위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주민자치회도 아까 제가 행정이 갖고 있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행정의 예산 편성을 이걸 해라. 자,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예산을 편성하라 라는 식으로 보내는, 요청하는 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시에서 그거를 검토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부서랑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총회가 8월에서 9월 사이에 보통은 많이 운영이 됩니다. 예. 만약에 행정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지 않으면 굳이 총회가 8월에서 9월에 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그 전에 하셔도 상관없고요. 직접적인 예산이 있어서 그것만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주민자치회라면 그러면 연말에 총회를 하셔도 상관없죠. 일반적인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기업 단위들은 보통 연말에 총회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총회는 연말인데 주민자치회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바에 의하면 8월에서 9월 정도에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2년차로 넘어오게 되면요. 2년차에는 편성 과정은 아까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더 추가되는 과정들이 생기는데 바로 그게 실행 단계입니다. 예. 전년도에 편성하셨던 그 예산을 이번에는 보조금 통장으로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됩니다. 실행하는 형태. 예. 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 예산 자체가 공공의 예산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충분히 지키면서 운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성을 지키는 과정은 생각보다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행정은 공무원이 전문가죠. 그리고 주민들은 각각의 삶에 있어서 전문 영역이 있습니다. 예. 전문가라는 표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고요. 내가 하고 있는 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고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전문 영역이 행정하고 다릅니다. 공무원하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이 공공성을 지키는 절차는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간소화될 필요도 있고요.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되는 사람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자리의 개념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도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요. 그래서 앞으로 갈 단계가 그런 단계가 있다고 먼저 살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받으시면 그거를 가지고 돈을 쓰시는 거죠. 돈을 쓴다는 건 결국 그 사업을 직접 하신다는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그 돈을 쓰는 방법은 회계 기준에 맞춰서
각종 증빙 서식들을 계속 꼼꼼하게 채우시고 장부를 기록하면서 공공성 있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산을 연말에 하시고 그거를 구에 세금의 출처가 있었던 구나 시, 행정에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의회에서 일종의 점검을 하게 됩니다. 행정감사라고 하는데요. 이 절차를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체 시스템은 대의민주제 안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국민인 우리가 직접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수정되거나 더 간소화될 필요는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결산까지 다시 한번 쭉 진행하시게 되는 거죠. 자,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서비스 수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고 표현했던 게 있죠. 그런 종류의 사업도 결산을 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운영됐고 이런 성과가 있다라고 쌓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1년차 때는 감사가 할 수 있는 게 이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것과 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 거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시면 됐었어요. 2년차부터는요. 예산 사업을 받아서 운영한 그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모두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 규모가 몇 년이 되면 될수록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활용 가능한 예산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2년차는 편성 과정과 그 다음에 사업 실행 과정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의회 의결과 그 다음에 그 업무 협약 이 과정들이 또 있으면 3년차에는 이것들이 다시 반복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대신 이번에는 감사가 주민자치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그리고 사업을 실행한 내용들까지 다 감사가 받았기 때문에 주민총회에서는 그것들이 감사 결과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분과회의라고 있죠. 예. 자, 각각의 분과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분과는 표준안을 따라가는 형태도 있고요. 혹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분과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태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가능하면 분과는 재미있으면 좋겠고요.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직접 관심사에 따라서 만드시는 경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분과는 일상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만나게 되시는데요. 정기회의, 분과도 정기회의가 월 1회 정도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분과에 계신 위원님들하고 흔히 쉽게 많이 만나고 수다도 떨고 대화도 하시고 또 동네도 같이 돌아다니시고 같이 놀러도 다니시는 그런 형태로 분과가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분과에서 활동들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의제나 사업을 발굴해 내시기도 하고요. 찾아내시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가 직접 할 사업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같이 만들어 내시기도 합니다. 이 실행 계획이라는 거는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의 실행 계획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분과가 이번에 우리 분과원을 모집하고 다닐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분과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모집하고 다닐 건지 누가 참여해야 되는지 정도를 내는 것도 실행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봉사활동을 같이 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계획이 만들어지겠죠. 이것도 실행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의제나 사업들 또는 실행 계획을 만들어내시기 전 단계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지역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모임도 있고 단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과 같이 이야기하거나 그 주체들의 관심을 갖는 거, 이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지 않고서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우리의 대표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지양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분과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의제나 사업 또는 계획을 만드시게 되고요. 그거를 정기회로 안건을 올리시는데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운영위원회라고 제가 표현해 놓은 게 다르게 표현하면 임원회의입니다. 보통은 회장님, 간사, 그 다음에 감사, 부회장, 그리고 분과장 정도까지가 같이 모이는 10명 내외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요, 분과에서 올라온 안건들을 심의하고 검토하고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심의하고 조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분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정교회에 상정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에 현재 법령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경우 혹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혹은 다른 분과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리더그룹 임원회의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거를 다시 분과로 제안하는 형태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요. 심의가 됐으면 잘 됐습니다.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라고 받아들여졌으면 정기회로 바로 상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 피드백이 된 조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지 아니면 원안을 그대로 올릴지는 분과에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예, 보통은 분과에서 다 결정해서 올리시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주민자치회마다 세칙을 어떻게 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심의가 된 안건이 정계로 올라가게 되면 그 각각의 안건들마다 모든 위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단하게 수기 과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심의하신 다음에 의결하십니다. 이거는 합시다. 이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의결하시는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안건 혹은 제안되는 어떤 사업의 종류가 당장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하는 형태의 안건이라면 실행 단계로 그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안건의 종류가 행정의 예산 혹은 다른 형태의 예산과 직접 연결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보다 큰 종류의 사업으로 실행해야 되는 종류의 사업이라면 그래서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하는 형태의 사업이 된다면 그거는 주민총회로 상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주민총회로 상정해야 되고 어떤 거를 바로 실행해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내부적인 회의와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문서가 생산이 될 거고요. 그 문서를 관리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간사님입니다. 예. 그리고 그 간사님이 나중에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되면은 사무국이 되는 거고요. 분과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이 분과장이 됩니다. 그리고 분과장이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과 총무를 둬서 분과 총무가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회 내에서의 간사님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관점에 따라서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분과별 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실제로 실행까지 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는 하나의 조직처럼도 보여질 수도 있어요. 예, 마을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분과가 하나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민간협의체를 대표하기도 하고요. 분과가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지역사회 안에서의 공적인 역할들을 하는 형태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분과는 다양하게 또 관심사 위주로 관심 위주로 의제별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양하고 쉬운 방식으로 모이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정기회는 의사봉을 두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정기회 자체는 비교적 무거운 형태로 운영이 될 건데 분과는 보다 쉽게 카페에서도 만나시고 아니면 어디 다른 공간에서도 만나시고 같이 동네를 다니시기도 하시면서 굳이 의사봉을 땅땅땅 두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 안에서 의사결정 행위를 하시면서 운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셔도 되고요. 같이 어디 놀러 가셔도 되고 같이 어디 좋은 학습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분과원은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주민자치위원님이 분과장이고 또 분과 총무도 주민자치위원이시지만 그 외에 다른 분과원들은 우리 지역의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 그리고 이 분과는 마을 교육 분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30명밖에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회는 상을 만들어 가셔야 되고 분과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실제로 분과원을 모집하고 다니시는 사진입니다. 왼쪽은 동네를 같이 돌아보시고 학습하시는 사진입니다. 자, 그럼 분과가 운영이 될 때 돈이 필요하죠. 다과도 드셔야 되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이런 형태의 돈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운영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주민자치회도 행정의 예산으로부터 나오는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다수의 주민자치회는 회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비나 아니면 행정에서부터 나오는 운영비로 분과위원회의 모임 때마다 어느 정도의 운영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걸로 식사를 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다과비로 쓰시기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비 같은 형태로도 사용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재미있게 수다도 떨고 학습도 하시고 놀러도 가고 지역 사람들도 만나고 함께 다양한 활동도 또 실행도 하시면서 자유롭고 유연하게 운영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주민자치회에 연결된 분과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육분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꿈놀이 마을교육공동체가 분과원으로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과장이나 분과위원을 맡으셔서 그래서 교육분과를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 재미있는 형태의 마을교육들을 진행하는 그런 분과로 만드시는 거 필요하고요. 두 번째, 재생환경분과 같은 분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실제 사례들입니다. 모모 마을 도시재생 민간협의체가 분과원으로 참여하는 거죠. 예, 실제로 도시재생 현장에는 민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민간협의체의 사람들이 분과원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분과장 그리고 분과위원은 그 민간협의체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님이 되셔서 실제로 한 개 분과에서 주민자치회와 연결해서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들을 함께 진행하는 형태들도 모범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분과도 있습니다. 자치센터 운영 분과. 주민자치센터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과를 따로 두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분과를 별도로 두지 않고 운영진에서 맡아서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분과도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진 분과인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나 돌봄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분과를 만들었는데 그 분과 이름이 흰머리 아이돌 분과입니다. 재미있죠. 뭐 노인복지 분과 이렇게 안 붙이고 흰머리 아이돌 분과 이렇게 붙였더니 더 재미있죠. 모이기도 더 좋겠죠. 관심도 더 생기고요. 자, 이렇게 분과는요. 위원님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만들고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분과는 새로 만드는 것도 자유롭고요. 없애는 것도 자유로운데 문제는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자,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 함께 분과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그거는 당연히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절차에 맞도록 분과를 만드시고 또 분과에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분과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때는 그 분과를 없애는 것도 가능하죠. 예. 자, 이렇게 관심 위주로 분과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없앨 수도 있고요. 또 현재는 많은 경우에 사실 그 지역사회의 많은 분야들을 이 분과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표준적인 분과들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가능하면 더 지속할 수 있도록 더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분과를 구성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의제도 만들어내시고요. 그 의제가 과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제를 바탕으로 사업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의제는 함께 의논할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제는 숙제입니다. 함께 의논할 거리에서 그럼 우리 사회 이거 바꿔야겠네, 우리 지역에서 이거 없애야겠네, 이거 만들어야겠네 싶은 게 과제가 되겠죠. 그렇게 과제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갈래를 만들어 보는 게 바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설계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설계한 이후에는 안건으로 정기회에 상정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상정이 된 그 사업은요, 이후에 실제로 사업으로 연결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나올 거예요. 예. 예산이 나오게 되면 그거를 실행하시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요. 직접 실행이 아닌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 교육분과 같은 경우는 여기 보고 계신 교육분과 같은 경우는 마을교육공동체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의 주체를 마을교육공동체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주민자치회가 공동으로 지셔야죠. 예. 조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물론 각 군구마다 조례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저런 의미는 다 담겨 있습니다. 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치계획이 통과가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 자치계획을 실행하기를 원한다라는 무거운 요청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이 요청에 대해서 수행을 할 의무와 책임이 생겨버립니다. 그게 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에 대해서 실제로 행정은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예산이 바로 시구의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예. 아마 이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매년마다 인천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사업비보다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구청의 각 부서별 사업비입니다. 이건 어떤 형태냐면요. 자치계획 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여성 안전길을 만들자라는 요청과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마침 구청에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내년도 구청의 사업으로 이 여성 안전길을 만드는 거를 우리 동네에서 할 수 있게 만든다.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업비는 구청의 그 부서 사업비로 하시는 거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편성된 주민자치의 사업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군구별로 좀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자치회에게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뭐 아주 큰 경우에는 몇 억이든 실제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이런 종류의 사업들, 마을의 자치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기도 합니다. 그거를 편성된 사업비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사업비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공모 사업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보통 30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예산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같은 국토부 사업 혹은 인천시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희망지 사업이 또 있죠. 이런 종류의 사업들도 연결해서 지역사회를 바꾸기도 합니다. 문화재단이나 평생교육원 같은 곳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형태의 교육과 학습과 관련된 사업들도 주민자치가 활용하실 수 있고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그런 형태의 사업들도 하실 수 있고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뭐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사업이라든지 이것도 단위가 상당히 큰 편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역마다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민자치회가 활용 가능한 종류의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종류의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공모 사업들을 주민자치회가 직접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총회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게 결정이 되어야겠죠. 다섯 번째는 마을기금입니다. 마을기금은 민간 단위에서 운영되는 마을기금도 있고요. 그리고 공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의 마을기금도 있는데, 공적인 마을기금은 아직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단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모금 행위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별도의 마을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주민자치회가 결정하시는 거죠. 근데 당연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정 권한도 결국은 주민총회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사례로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사업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지만 실제로 이 마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마을기금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서, 그래서 그 단위에서 따로 결정하시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마을기금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그러면 법령상 별도 조직, 법인격을 갖추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금을 운영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기금을 모으는 형태로 운영을 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는 별도 법인을 만드셔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것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섯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수익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수강생이 있죠. 자, 행정에서 강사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 수익으로 강사비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실제로 이 수강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조례상으로 이 자치센터 건물 자체는 구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의 공간을 임대하거나 하는 형태로 발생하는 수익은 다 세금으로 귀속되는데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들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수익은 주민자치회가 다시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뭐 사업비로 쓴다거나 운영비로 쓴다거나 하는 종류의 이 권한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면 그 방식대로 쓸 수는 없고요. 조례라는 틀 안에서 그 방식으로 사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필요하면 주민자치 그 지역에 주민자치회 협의체가 있을 거예요. 그 협의체를 통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들을 이제 시도하실 필요도 있게 되겠죠. 자, 일곱 번째는 회비나 기타 기부금 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동은 다른 형태의 기부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장학 사업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그리고 필요한 어떤 것들을 주는 형태의 이제 사업들이죠. 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리고 그게 총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예산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대신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의 대표적 기구이기 때문에, 대표적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성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협치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 금천구에 있는 세제미 마을 활력소의 사례인데요. 저기 사진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원래는 저 건물이 파출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남게 됐습니다. 2층하고 3층을 사용하지를 않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 2층하고 3층을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없을까?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꿀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공간을 바꾸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여기에서 잠깐 질문입니다. 누구랑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랑 이야기를 했을까요? 첫 번째, 당연히
파출소하고 이야기하셨겠죠. 그런데 저 공간의 주인은 누굴까요? 소유권. 물론 국민이긴 하지만요. 예, 국민이고 주민이긴 하지만 근데 직접적인 저 건물의 소유 권한은 경찰청한테 있겠죠.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경찰청은 실제로 이제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예산 외에 특별한 다른 형태의 사업비, 지역에 이제 순환시킬 수 있는 형태의 사업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저기 공간을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은 공간으로 구성하기 위한 인테리어비라든지 설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또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사야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누구랑 얘기를 할까요? 예, 구청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공간 하나를 이 세제미 마을 활력소라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이야기하고 구청하고 이야기하고 시청하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자 간의 주민자치회와 다른 기관들 사자 간의 협의 구조를 만든 겁니다. 협의 구조를 만들어서 건물은 경찰청이 내어주고 완전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일정 기간 동안 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게끔 한 거죠. 건물은 경찰청이 내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은 구청과 시청에서 행정에서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운영하게 돼서 실제로 저기 2층에는요.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인 노래방이 생겼고 그 다음에 활력 공간이 생겼습니다. 만화방 같은 것도 생겼고요. 3층에는 물론 상용화되진 않았어요.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쉽게 놀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층에는 뭐가 있냐면 마을 극장이 있고요. 공유 부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뭘 하기도 하고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아이들은 여기서 놀기도 하고 만화책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었지요. 예. 자, 이런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 협치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정한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행위는 보통 민원이라고 하죠. 물론 우리의 필요를 행정이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민원의 방식으로는 풀지 못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니까요. 신뢰를 기반으로 만나서 협의하는 이 협치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협치라는 걸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여기시고 분과 활동도 하시고 또 전체적인 주민자치회 활동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적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단독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 모임이나 각종 학교나 교육기관, 종교시설이나 작은 도서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기관, 법인격들, 그리고 시민단체나 자원봉사단체나 도시재생 현장에 있는 민간협의체들, 그리고 아파트 자치회라고 표현되어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이런 자치회, 그리고 시장 상인회나 아니면 상가 건물 상인회 같은 직능단체, 새마을금고, 마을금고, 은행, 경찰서, 평생교육기관 같은 관내에 있는 어떤 기관들,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같은 복지협의체 같은 게 있고요. 새마을부녀회, 자율방범대, 바르게 살기 운동, 자유총연맹 같은 자생단체들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우리 지역사회 안에 같이 살아가고 있죠. 사람으로 따지면 훨씬 더 다양하죠. 예, 그렇게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오는 각종 행정적인, 재정적인 어떤 연결망들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주민자치회는 플랫폼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하나의 단독 단체로 역할을 하시기보다는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연결하시면서 끊임없이 확장해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자치회는 당연히 주민들의 공론을 모아서 주민총회에서 결정행위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행위가 아마 크게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공론화가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의회 쪽으로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실제적인 어떤 조례가 조정된다거나 아니면 입법화가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의회 쪽으로 반드시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주민의 공론을 통해서 나온 어떤 자치 계획을 실제로 실행해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또 제안하셔야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중앙정부 쪽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공론을 끊임없이 모으시고 끊임없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장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의 의회와 그 다음에 정부 쪽으로도 연결하시면서 지역사회를 더욱더 좋게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민자치가 운영이 되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거는 실제로 인천시 서구의 사례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도시재생이 분과의 형태로 함께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단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규모가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그 지역에 있는 민간 협의체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거점으로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형태로 구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안되기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건강과 관련된 역할들을 할 때는 보건소랑 연결이 되고 도시재생과 관련된 거는 당연히 도시재생 지원처가 되겠고요.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들은 문화예술원, 예술진흥원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거는 교육청 같은 그런 기관과 당연히 연결해 가면서 그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과로 참여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제안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그 주민자치회 나눔 분과에 보시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써 있죠.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한 개의 분과로 참여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개의 분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새마을분여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각각의 자생단체들도 분과로 참여하셔서 이 주민자치회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동참하시기도 하고 혹은 같이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서 옆에 보시면 협력단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그 협의체 내에서도 주민 자치를 위한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것들을 같이 만들어 가시고 고민하시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앞으로 쭉 진행되는 요 1년의 과정들은요. 편성하시는 것과 계획을 수립하시는 과정과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이 동시에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역사회 안에서의 공론장이 운영이 되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주민자치회는 역할들을 발굴해내면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필요하고요. 사람과의 호혜적 관계가 필요하고요. 신뢰 기반의 협력과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민주적 포용이 필요합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과 행정과 다른 단체를 만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신뢰 기반의 협치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협치는 마을 안 여러 사람들이 서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 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의 중요한 사안들을 함께 결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주민, 행정, 시민사회 등 협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협치를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 수평적인 태도, 공동체 의식, 자치 역량, 예산 권한 등이 있어야 하지요.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급하지 않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쌓이다 보면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주민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행정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니 현장에서 업무 추진이 늦어지므로 행정 담당 공무원이 오래 근무하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한 협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함께하는 사람들 간의 눈높이가 맞아야 하지 않을까. 서로 동등한 관계로, 대등한 입장으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듣고 나누고 조율해야 할 텐데요. 자주, 여러 번, 수없이 만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면 더욱더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협치에도 다양한 바람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인천마을, 이제 준비가 되셨나요? 협치로 향하는 한 걸음, 그 설레는 여정을 지금 함께 시작합니다.